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정상회담을 열흘 앞두고 공개 발언에 나선 임종석 준비위원장. 남북 정상선언에 뼈대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4.27 선언이 될지 판문점 선언이 될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세 차례 검토했고 고위급 회담과 남북 정상 간 조정을 통해 합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 합의문 초안에는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등이 포괄적으로 담겼으며 특히 합의문에서 비핵화 의지가 확인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사단이 갔을 때 확인했다 하더라도 정상 간에 만나서 직접 확인하고 그것을 이렇게 명문화하는 거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합의문 조율 등을 통해 필요할 경우 정의용 안보실장이나 서훈 국정원장이 평양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이 합의한 한라인은 오는 20일쯤 설치되지만 정상 간 통화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상의 공간에 설치해야 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임종석 준비위원장은 정상회담이 특별한 사건처럼 되지 않도록 정례화하는 문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으로 비무장화하는 문제 등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의 동반을 기대하지만 확정되지 않았고 북미 정상회담은 장소 문제를 제외하고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국회 본관 앞에 대형 천막이 들어섰습니다. 드루킹 김모 씨의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무기한 밤샘 농성에 돌입한 자유한국당이 설치한 겁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당 진상조사단은 김 씨의 느릅 출판사를 찾아 현장 점검을 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도 발의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특검 도입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오히려 피해자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개인의 일탈을 두고 여당 차원의 개입 운운하는 것 자체가 소매대인 것입니다. 댓글 조작 사건을 놓고 충돌이 더 심해지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접점 찾기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인 2016년 3월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이 속한 더미래연구소에 후원을 하려는데 금액 제한이 있는지 문의한 겁니다. 선관위는 종전 범위를 벗어나는 액수를 내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어제와 같은 답변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원장은 2016년 5월 19일 연구기금 5천만 원을 더미래연구소에 후원했습니다. 김 전 원장 측은 후원 시점이 20대 총선이 끝난 뒤였고 본인도 선거에 불출마한 상태여서 선거법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해명했습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 출마 여부와 무관하게 선거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원장은 이후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며 선관위에 제출한 회계 보고서에도 5천만 원 후원 내역을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 회계 보고서에 위법 사항이 있으면 의원실에 소명을 요구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난 2년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원장도 선거법 위반이란 선관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신고한 당시는 물론 지난 2년간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더 좋은 미래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선관위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선관위의 회계 보고까지 정상적으로 종료한 바 있습니다. 이제야 위법 해석을 내리는 것은 중앙선관위 스스로 본인들의 직무유기를 인정한 것에 선관위는 유권 해석 의뢰 때 이미 위법하다는 입장을 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걸어다니는 정치 시사 백과사전 디테일의 제왕 최민희 의원과 깨먹는 시간. 우리 미니 하고 싶은 말 다 해. 미니미니 46번째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민주당 디지털 소통위원장이시고요. 요즘에 뭐 언론들에 보면은 클릭하면 다 최민희야. 민주당에서 최전선에서 논리싸움 하시는 분. 방송하기 전에 청와대에서 남북 정상회담 관련한
브리핑 하더라고요. 기자회견. 네.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또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잖아요. 네. 거기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야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바고 네. 한 라인이 한 20일쯤 연결된답니다. 심정적으로 굉장히 안도감이 생겨요. 이제. 네. 아, 어쨌든 누군가 즉흥적인 판단에 따라 큰 일은 안 날 수 있겠구나. 최소한 제동 장치가 생겼구나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이죠.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얘기 중에 저는 뭐 다른 거는 사실 예측 가능한 얘기인데 제일 안심이 되는 게 뭐냐면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판문점에서 만나 수시로.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봄이 왔어요. 김 위원장. 우리 꽃놀이 같이 갑시다. 자, 지금 남측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벚꽃 구경 한번 오시지요. 뭐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거부감도 네. 줄어들고 최근에도 북한 보도에 우호적인 보도가 워낙 많으니까 네. 북한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왕래하지도 않지만. 네, 그리고 어. 김정은이 노력도 좀 했죠. 네. 왜냐하면 아내를 그렇게 대동하고 공식 석상에 나오는 거 다 정상 국가로 보이기 위한 안간힘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간힘을 쓴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보수 세력이나 야당이 주장하는 부분에서 저도 약간 동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요? 네, 동조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예, 있어요. 그게 뭔데요? 뭐냐면 그동안에 북한이 시도 때도 없이 자기들의 스케줄에 따라 핵 실험하고 미사일 도발한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남북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내년에도 남북 정상회담 하자 이런 분위기는 그런 보수 세력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 적어도 한 라인으로 서로 대화하고 그렇죠. 남북 정상이 언제 만나자 이렇게 해놓은 사이에는 미사일 도발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눈이 번쩍 뜨는 부분은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최소한 내년에 한 번 더 하자. 뭐 요 약속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가. 그렇죠. 그 부분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전쟁에 이기는 게 좋은 지도자가 아니고 전쟁이 안 나게 평화를 이끄는 그쵸, 지도자가 그쵸. 좋은 지도자. 네. 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고요. 기대가 커요. 오늘 방송은 오늘이 딱 D-10일이거든요. 4월 17일. 그리고 4월 27일 피스 공사일지. 피스. 자, 출발하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씨가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네요. 의외예요. 그러니까 항소를 박근령 씨가 대신한다고 해서 그런 경우도 있구나라고 또 하나 배우게 됐는데 가족이 대신할 수 있다는. 네. 근데 가족이냐 아니냐에 대한 어떤 서로 논란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 그냥 가족으로 치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박근령 씨가 정말 그 자매간의 우애가 넘쳐서 항소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박근혜가 감옥에 갇히고 나서의 어떤 재산권 분쟁에 있어서 그 최순실 일가에게 뺏긴 본인 가족들의 재산을 찾는 데 있어서 어떤 모종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뭐 그런 용도로 항소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저는 그러- 그렇게 네. 생각 못했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 가족이다. 음, 왜 피보다 진한 물. 예. 그 피보다 진한 물이 최순실 정윤회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거 그걸로 대치기 해보겠다 이런 생각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A4 용지 한 장에 달랑 2줄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한다. 또한 피고인의 동생 박근령이 제출한 항소장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잘못됐고 본인은 확고하게 항소를 포기한다. 뭐 이런 취지로 법원에 낸 모양이에요. 어쨌건 2심은 가잖아요. 2심은 가죠. 네.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항소를 포기해도 검찰이 항소하잖아요. 특검 쪽에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 재판은 이제 갑니다. 가는데 당연히 국선 변호인도 임명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건 이제 두 가지 포석이 아닐까요? 우선 첫째는 이거 정치 재판이다. 나 인정하지 않는다. 그걸 강력하게 보여준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과는 완전 다른 거죠. MB는 법률 투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치 투쟁과 동시에 법률 투쟁을 병행하겠다 이런 자세고 박근혜의 경우는 이제 뭐 정치 재판 인정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항소를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재판이 빨리 진행됩니다. 빨리 진행되고 대법원까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빨리 끝내놔야 뭐 정권이 또 다시 들어설 때쯤 특사도 바라볼 수 있고 그런 게 아닐까요? 본인의 행위에 의해서 정권이 바뀔 가능성은 상당히 멀어지고 있는 상태에 그렇죠. 저는 한 최소 15년 정도 보거든요. 5년 단임제로 기존했을 때. 아, 15년. 개헌이 된다면 16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정권이 안 바뀔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코어는 어떤 정치 세력이라는 것도 있고요. 기반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좋은 자원들이 저쪽으로 가서 정치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니까 현재에도 올드보이들이 지방선거에 공천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일시적으로 정치 어떤 이슈들이 출렁출렁 하는 건 약간 다른 문제라고 봐요. 역사적인 흐름.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터졌을 때 대응하는 야당들의 태도를 보면서 푸나님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예를 들면 저는 김경수 의원 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김경수 의원이 문재인 후보에게 보고했을 거다. 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거다. 그래서 알고 있었을 거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그분은 그러시면 안 되죠.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때 본인은 몰랐다. 후보는 몰랐다. 그래 놓고 뭐 그쪽 시스템은 그렇고 이쪽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이야기는 이따가 잠시 조금 미뤄두시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네. 어쨌든 박근혜 씨가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 진짜 중요한 건요. 본인이 살아날 수 있을 가능성은 뭐냐면은 국민께 정말로 사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국민의 마음도 누그러지고 자신들이 바라는 먼 훗날의 사면도 앞당겨질 수 있는데 당장 20년이건 10년이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나는 억울해. 그리고 한 줌도 안 되는 자기 송조기 부대에게 하소연하는 전략. 이걸로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 3, 4년 후에 대통령이 바뀐 뒤에 또 3, 4년 후에 뭐 이렇게 어떤 사면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자기 반성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사면을 해주겠습니까? 전략이 잘못됐다는 거죠. 무조건 잘못됐다. 뭐 이렇게. 만약에 그 전략을 현실에 맞게 민심에 맞게 세울 수 있는 박근혜였다면 국정농단이 안 일어났겠죠. 그러니까요. 네. 에이. 사죄, 사면 다 사자로 시작하는데. 사기꾼들 진짜. 네.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이슈는 두 가지예요. 이니셜이 공교롭게 똑같습니다. KKS. 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 해석 셀프 후원. 김기식 원장이 한 5천만 원 셀프 후원은 위법하다. 그래서 김기식 원장이 사의를 표했고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다급하고 금융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근데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선관위가 19대 국회 땡처리 후원금 전수조사한다. 이게 결정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김기식 원장 입장에서 좀 억울한 부분이 후원금이 남을 때 임기가 끝났는데 그 과정에서 선관위에 성실하게 신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기식 원장이 국회 임기를 마치면서 그때는 선관위에서 이게 위법이다 아니다라는 어떤 위법성에 대한 이야기를 없었으면서 지금에 와서는 이게 위법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좀 그렇죠. 이거는 선관위가 위법이라고 그때 얘기를 했죠.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회비나 이런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 이렇게 그 당시에도 유권 해석을 내려서 김기식 의원실에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김기식 전 원장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만 원을 더미래에 후원을 했어요. 후원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증빙 서류들을 다 보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고발을 한다든지 이러지 않았다. 그래서 사후에 추인된 것으로 인식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식 원장이 이제 사임하면서 본인의 SNS에 쓴 글에 보면 이게 나와요. 법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경우 선관위는 통상 소명 자료 요구 등 조치를 취하는데 지출 내역 등을 신고한 이후 당신은 물론 지난 2년간 선관위는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다. 이 사안은 정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SNS에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기식 의원실에서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고 이거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했는데 이게 소지만 있지 위반이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5천만 원을 셀프 후원한 겁니다. 실제로 자기가 속한 단체에.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선관위를 비난하려면 선관위가 왜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해놓고 5천만 원을 후원했고 후원한 이후에 서류를 다 냈는데 왜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요게 쟁점입니다. 왜 선관위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요걸 문제 삼아야 합니다. 이번에 이제 김기식 사태? 네. 사퇴한 사태. 네. 요거는 역사의 일정 대부분의 판례처럼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떤 기준이 만들어져 버린 경우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엄청 높아진 거죠. 네. 앞으로 공직자 하려면 진짜 엄격한 도덕성 아니면
이제 임명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김기식 원장이 물러났으니 금융 개혁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을 또 할 수 있지만 저는 네. 어떤 적임자는 분명히 또 있다고 봐요. 문제는 네. 이게 주는 역사적인 반전? 파장? 요것들을 더 먼저 들어가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 후임 금융감독원장을 임명할 때 김기식 원장보다 더 개혁성이 있는 사람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에 저는 놓였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역풍 같은 건데 어쨌건 지금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관행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써다박아서 또는 뭐 여비서 같은 단어들을 등장시키면서 흔들었는데 결국에 그 역풍은 지금 국회로 가게 생긴 그 상황이네요. 그렇죠. 국회는 그 야당들은 같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후원금 땡처리뿐만 아니고요. 예, 후원금 입출금 내역 이런 거 다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구와 입구 다. 그리고 마지막 땡처리까지.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유 가는 거 있잖아요. 네. 소위 의원 출장. 이거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관련된 제보가 하나 들어와서 제가 최민희 의원님 방송 다음에 내보낼 건데요. 제보가 들어왔어요. 네. 네. 똑같은 구조예요.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 비슷하게 뭘 가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알고 계신 분, 실제로 겪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제보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 이메일 그대로 소개를 해드려요. 우리 생각이 아니고 제보가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네, 그래서 외유도 드러나는 외유가 있고요. 드러나지 않는 외유가 또 있겠죠. 예, 그 경우는 더 심각하겠죠. 드러나지 않는 외유. 그래서 그런 거 다 털어서 이번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문재인 시대에 진짜 국회 개혁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선관위의 이 결정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전수조사 땡처리라는 표현은 좀 모욕적이지 않으세요? 어떤 느낌적으로? 모르겠어요. 저는 후원금 뭐 많이 못 거두셨죠? 그 후원금을 많이 못 거둔 게 아니라 의정 활동할 때는 후원회가 없었고요. 제 경우는. 그러다가 선거를 치를 때 그때 후원회를 둬야 사무실을 2개 둘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후원회를 뒀죠. 그리고 뭐 후원금도 주로 가족 뭐 이렇게 조금 들어왔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돈이 남거나 뭐 그리고 그때 선거 치르고 남은 돈 그게 이제 선거 자금 쓰고 나면 이제 선관위에서 돌려주잖아요. 15% 이상 받으면 그게 70%인가 80% 받았는데 그 중에 뭐 일부는 또 문제가 돼서 당해 내라 그래서 당해 냈습니다. 제가 김기식 원장의 얘기를 쭉 보면서 실제 뭐 정치권에서 평가 김기식 정말 일밖에 모르는 일벌레 요 느낌과 그래서 가장 개혁적인 것처럼 보이는 국회의원이 관행을 따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풍토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저는 언론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19대 때네. 그렇기 때문에 후원회를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후원금이라는 게요. 이번에 황창규 KT 사장이 19대 때 20대에 걸쳐서 국회의원 90명한테 쪼개기 후원했다고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후원금이라는 것은 만약에 황창규 회장이 민원성으로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데 그 민원을 받아서 국회에서 발언 한 번만 하면 그건 뇌물성 후원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차 같이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종편이나 언론을 대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다라고 마음먹고 국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후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채널A와 관련한 여러 가지 주주 구성의 불법성 이런 문제 막 제기했을 때 다른 신문사 기자 한 명이 절 찾아와서 그런 제보를 해줬습니다. 채널A가 저 특별팀을 구성해서 취재에 들어가다가 포기했다더라. 이유는 국회의원을 제일 먼저 뒤지는 게 후원회래요. 후원회는 털면 다 털린답니다. 어거지로 걸면. 그렇겠죠. 예. 그래서 후원회가 없다. 그걸로 멘붕에 빠지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후원회도 하지 않았고 외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출장 딱 한 번 간 건 자원외교 국조 때 마다가스카르 자원외교 국조 문제 파헤치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외유를 가지 않은 것도 저는 이 외유와 관해서 외유성 출장 이렇게 해서 계속 문제 제기되는 걸 언론에서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제가 만약에 외유성 출장을 한 번만 가도 저는 막 두들겨 맞을 것 같았어요. 언론으로부터.
그래서 안 간 거거든요. 물론 여기 한 번도 안 가신 거예요? 예, 바쁘기도 했지만. 그래서 제가 마다가스카르 그때 출장 갔을 때, 그때 이제 마다가스카르 남아공 이렇게 거쳐서 가야 되는 건데, 그때 남아공에 있는 대사가 저는 이번에 처음 나왔습니다. 국정조사로.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런 국회의원도 있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출장,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되게 곤란한 건 뭐냐면, 외국에 나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기회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유럽에 갈 일이 있다. 그러면 유럽 가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돈도 많이 들고 또 시간을 그렇게 빼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게 출장이라면 그래도 어렵게 시간을 빼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런 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배들이 팀을 구성해서 여야가 그럼 이번에는 최민희 너 좀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세요. 그걸 제가 거절을 계속했다는 거잖아요. 그 거절하면서 되게 기분 나빠하세요. 왜냐하면 나름 그래도 괜찮은 후배라고 생각하고 같이 가자 그랬는데 거절당하면.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 가지를 둘러댔어요. 우리 애가 아프다는 거나 애가 싱가포르에 있는데 아파서 제가 주말에 싱가포르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개인적으로 주말을 이용해서 싱가포르도 가고 막 그러면서 제가 해외에 또 가면 너무 업무가 안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해야 되고, 세 번째, 그렇게 계속 뭔가를 거절하면 그게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 출장 다녀오면 여야 의원들이 가까워져요. 친해져요. 그러니까 제 경우는 그런 친한 의원들이 없었다는 거죠. 없는 상태에서 4년을 일만 하고 지내는 게 무지하게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떨어지셨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런 사람 없이 혼자서 실력으로만 막 아득바득했다. 예,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해보죠. 거꾸로. 제가 19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이렇게 팀을 짜서 어디 가자고 해요. 그러면 같이 해외 출장도 다니면서 친분을 쌓아요. 그게 어떤 의원의 경우는 제가 한 달에 2-3번 가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분명히 갔다 오면 친해져요. 예, 그러면 친해지고 또 사실 친해지면 나쁠 거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배들한테 잘 보일 기회도 되고, 사근사근한 후배로 통하고, 일도 잘하는데 보니까 인간성도 좋고 어른도 잘 모셔. 이렇게 되면 결국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사이에서 평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관행이라는 게 말이 관행이지 결국은 인간관계의 공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김기식 전 원장 개인만 도덕적으로 탓할 일은 절대 아니다. 네. 사실 예. 이건 도덕적으로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네. 본인이 뭐 개인적으로 뭘 착복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선관위 이야기는 그거잖아요. 김 전 원장이 자신과 관련된 법인인 더미래연구소의 종래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인 5천만 원을 후원한 사실. 종래 범위란 게 뭐예요, 근데? 그게 매월 20만 원 회비를 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회비에 거의 20몇 배잖아요, 지금. 그 비용을 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거는. 그다음에 정치 후원금의 경우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김기식 원장을 생각하면 같이 시민단체를 했잖아요. 그래서 역시 시민단체 출신들에게는 더 엄격하고 강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게 인지상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활동을 했다는 건 우리에게 숙명이겠다. 죽을 때까지 숙명이겠다. 그런 생각과 각오를 하는 계기는 됐는데, 지금 보시면요, 이 문제의 더 근본적인 본질은 어디서 발생하냐면, 지금까지 공직자 검증하는데요, 정치후원금 땡처리란 말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외유성 출장, 단지 그 외유성 출장 하나로 아내를 데리고 갔을 때 문제됐지, 외유성 출장한 것 하나로 이렇게 문제되는 거 봤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김기식 전 원장이 과거의 공직자를 검증하는 기준에 비해서 더 엄격하게 털렸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렇죠. 네. 왜 엄격하게 털렸겠냐. 그 엄격하게 털린 이유가 바로 금융감독 원장이 될 거기 때문이에요. 금융감독 원장에 김기식 의원이 임명됐을 때 떠는 집단이 어딜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건 당연한 거죠. 예, 일은 엄청 철저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총공세, 김기식이 금융감독 원장이 되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세력이 똘똘 뭉쳐서 총공세를 했고 그래서 과거에 없던 낙마 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진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금융감독원장이 낙마했으니 어떡하니? 이게 아니고 요거를 반전의 계기로 삼아야죠. 네. 지금 선관위에서 전수조사한다 그러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는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법 처리를 할 수는 없는데 좋아 그러면 니들 한번 까보자 이렇게. 네, 네. 예.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나오면 국회의원 축도 사퇴해라. 네, 그래서 보니까 조기 총선 얘기가 3분의 1 이상이 사퇴해버리면 국회의 기능을 못한다면서요. 네. 아이고 참말로. 설마 물러나겠어? 하면서 하는 공세도 있잖아요. 그 빌미로 해서. 그러니까 물러날 때까지 계속 악을 쓰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치 공세를 시작했는데 사퇴가 돼버리면 저는 이렇게 처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관위에 묻지 말고 본인이 임명한 대로 가세요 하고 싶더라고요. 방송으로는. 근데 왜 선관위에다 그 거취를 사실상 결정하게 만들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어쩌면 깊은 뜻? 큰 그림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그럴 수 결과적으로. 있고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은 원칙대로 갔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뭐 때로는 장팔사모를 휘두르면서 보수 쪽을 치기도 하고 되치기도 당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뭐 고도의 바둑의 수를 멀리 둔 것 같았는데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원칙대로 했을 뿐이듯이 맞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대로 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 이런 면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셨어요. 진짜요? 네. 국회의원 시절에? 네, 국회의원 시절에 이런 외유성 출장 한 번도 안 가셨어요. 두 분이 똑같으시네 뭐. 아, 저는 똑같은 게 아니죠. 궁금한 거.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로마에 무슨 피감기관이 있어서 갔다고 쳐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일과가 끝났어요. 네. 6시 넘어가지고 로마에 있는 뭐 콜로세움이라도 한번 갔어요. 그게 6시 끝나면 콜로세움 닫아서 못 가요. 아니 그러니까 시내를 구경하고 자기 돈으로 가면 문제 안 돼요. 문제 안 된다고. 예, 예. 그걸 다 피감기관 돈으로 피감기관 돈으로 가고 거기에 무슨 기사가 딸리고 이런 문제가 되는데 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국에 가면 주말이 끼잖아요. 그리고 주말에 뭐 하냐. 그래서 저 같은 뭐 하겠냐. 그래서 난 도서관 갈 거야 제가. 그랬더니 재수 없다고 머리 콩콩 맞고 그랬거든요. 재수 없네요. 그런데 사실 만약에 마추픽추나 뭐 이런 정말 늘 가고 싶은데 잘 못 가는 데가 가까이 있다. 그러면 주말에 일정 짜서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돈으로 가겠다. 국회의원이 그래도 피감기관들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러면서 다 짜놨어요. 다른 의원들이 다 가요. 근데 혼자서 나 내 돈 내고 갈 거예요. 저 따로 택시 부를래요. 이럴 수 있겠냐고요. 이래서 관행이라는 얘기가 개입되는 거예요. 네, 약간 모자란 사람 되는 경우가 많죠. 저는 뭐 모자라다고 평이 나 있죠. 모자라신 최민희 의원님과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시대적 흐름 속에 네. 김기식은 낙마했지만 네.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 아니에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사실상 명주를 쥐고 있는 그 대상들에게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도 사실 권위주의 산물인데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줄어드는 효과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같은 세력들의 민낯도 한번 보게 되고 네, 저는 뭐 이거 다 털면 가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수조사 이제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런 말을 할 자격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공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돼. 니들은 그러면 안 돼. 딱 이 논리에 좀 가까워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국회에는 그 두 가지 이중 기준이 존재한다는 거 제가 한번 언급을 슬쩍 했던 것 같은데 우선 국회에는 꼭 기사 혹은 수행이 문을 열어줘야 고급 세단을 타는 그룹과 스스로 문을 열고 차를 타는 그룹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는 후자를 수평적 권력 체계 속에서 인정을 안 하죠. 권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분명히 일부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쪽에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 특권 의식에 젖어 있는 그 그룹의 민낯을 한번 이번에 보자고요. 네. 미투건에서도 그랬었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제대로 붙으면 더 나쁜 사람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민낯을 좀 보고 싶다. 이런 게 역사 발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자, 알겠습니다. KKS 첫 번째였습니다. 자, KKS 두 번째. 김경수. 근데 이거는 왜곡 보도로 시작됐다. 이렇게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시작을. 제가 처음에 이제 무슨 일을 하다가 TV조선 보도가 나왔다며 막 예. 저에게 보고가 올라왔어요. 거기에 민주당 현역 의원, 그러니까 매크로 조작을 한 것이 민주당 당원이며 첫날은 드루킹이란 말이 안 나왔어요. 민주당 당원이며 거기에 현역 의원이 연루돼 있다. 이렇게 보도가 일보가 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 보도가 여기저기서 막 이어지면서 그 현역 의원과 연락이 안 닿는다. 이런 보도가 났고요. 그게 배우가 현역 의원이다. 이런 보도가 그런 뉘앙스가 퍼졌고요. 네. 그리고 김경수다. 이렇게 이게 점증법으로. 언론의 가장 나쁜 방식. 만약에 연락이 안 닿는 게, 그러니까 바쁘다 보면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다 대응할 수 없어서 이제 대응의 어떤 준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면 마치 도망가는 느낌이 네, 있잖아요. 네. 일부러 안 받는 느낌. 그런데요, 저는 사실 일부러 안 받았습니다. 전화를. 전화가 너무 많이 오고요. 인터뷰하자고 막 와서. 제가 김경수 의원하고 통화도 못했어요. 피차 바쁘니까. 그리고 뭐 이 사안이라는 게 이렇게 경찰이 되게 검찰이 왜 피의 사실을 공표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경찰 단계에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특정 언론을 찍어가지고 피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는 드물잖아요. 의도가 있네요, 뭐. 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우리가 정권 교체한 거야? 이런 자괴감이 한쪽으로 빠졌거든요. 어떻게 민주당도 모르는 그게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이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정봉주 의원 건 때도 나오던 이야기인데, 선거를 앞둔 그 미묘한 시점에 뭔가를 한다는 것은 의도가 있건 없건 간에 의도로 보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선거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한 1년도 아직 안 지난 시점에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다 성향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오산이잖아요.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그들만의 커넥션이 있던 사람들이 봐봐. 민주당 실세 김경수 있다. 요거 흘려서 나오게 만드는 부분 같은 거는 정말 엄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 네, 그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국감에서 네이버의 댓글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자유당 의원들을 통해서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과기정통위에서. 그 내용은 그 당시까지 댓글 정책이 공감, 비공감이 1대3 순이었어요. 그건 비공감을 누르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공감 1대 비공감 3의 비율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요 부분이 원래부터 1대3이었냐? 아니었다는 겁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벌어질 때 네이버의 댓글 정책은 1대1이었어요. 공감 대 비공감이. 그러니까 훨씬 조작이 쉽겠죠. 그래서 이거를 자유한국당 쪽에서 왜 1대1이 맞는데 1대3으로 바꿨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돌아보면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한 게 자유한국당의 이득인지 손해인지 지금 막 이게 뭐가 뭔지 뭐 짬뽕이 돼버리긴 했는데 그런 문제 제기 이후로 네이버가 댓글 정책을 바꾸어서 공감, 비공감 비공감을 1대1로 바꿉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2017년 12월 중순 이후부터 네이버가 수상하다. 네이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수없이 많은 문제 제기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네이버에 이상하게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이 달리면 거기에 공감이 삽시간에 마구 붙어서 안 좋은 댓글이 늘 1위, 2위, 3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게 결정적으로 노출된 게 평창 올림픽 때 아이스하키 여자팀 단일팀 구성됐을 그렇죠. 때. 맞아요. 그때부터 여론 조작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댓글 여론 조작이. 그래서 문제 제기에 따라 민주당이 가짜뉴스점 악성 댓글 신고센터를 열었고요. 거기에서 한 2만 건 가까이의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신고가. 그래서 그중에 자봉 변호사들이 추려서 500건 정도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 500건 중에 드루킹 팀이 했던 매크로 조작까지 들어있었던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신고한 것은 드루킹을 찍어서 한 게 아니라 문제되는 거 다 신고한 거예요. 다 고발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의 고발에 따라 경찰이 경찰발 보도에 따르면 한 5-6개 팀의 매크로 조작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그 중에 한 팀이 드루킹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계속 수사를 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드루킹을 평창 댓글 조작 혐의로 일단 오늘 기소한다는 건데 네. 의문점이 있어요. 의문점이. 네. 첫 번째 의문점은 네. 김경수가 뭐가 와시어서요. 드루킹을 만난 적이 있다 이런 건 두 번째 문제고 김경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것도 맞고, 근데 그 당시에 지지율이나 이런 거를 보면 대선 때 드루킹 같은 사람들을 연루돼서 댓글을 조작해야 되고 이럴 정도의 불필요한 행위잖아요. 네, 그럴 필요가 네. 없었습니다. 지난 대선은. 지지율이 뭐 박빙으로 따라붙는 상태도 아니었는데 네. 이제 그 개연성은 김경수 의원이 어떤 이명박이 원세훈 시켜서 박근혜 당선되게끔 국가기획에 나서가지고 댓글 다는 거랑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 그거는 지금 자꾸 홍준표 대표가 뭐 댓글로 흥하고 댓글로 망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전적으로 셀프 디스세요. 예, 그건 박근혜 정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MB 때 댓글 사건과 이번 사건이 다른 거는 MB 때의 국정원 등 댓글 사건은 청와대가 중심에 서고 국정원 등 국가 권부, 국가기관이 총동원해서 저지른 국가적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 행위를 주도한 것이 지금 청와대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댓글을 달고 실제로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예, 국가적 범죄 행위. 예, 이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드루킹이 대선 때 댓글을 달았다, 뭐 댓글을 조작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민간인이 자기 그룹에 독려하고 집단적으로 무슨 행동을 한 거는 그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매크로부터만 위법이에요.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처음에 드루킹은 링크로 좌표 찍어주는 거 있잖아요. 이 네. 기사에 가서 지금도 네. 우리들도 그런 정도의 뭐 어떤 모임에 보통은 하시는 정도의 네, 네. 그러다가 최근에 매크로라는 것을 등장시킨다 뭐 이런 식의 정보를 들었었거든요. 그거는 매크로의 기계적인 조작. 근데 대개 드루킹은 600여 개의 아이디를 자발적으로 헌납받았다는 거예요. 회원들로부터. 비번과 함께 이렇게 같이 입력시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600여 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좋아요, 공감, 비공감을 눌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과정,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요 과정은 위법은 아닌 거죠. 그리고 여러 정치인 팬카페나 팬클럽에서 우리 후보 좋은 기사 나왔어. 맞아요. 가서 댓글 달자. 이런 자발적인 참여는 위법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일단 되는 그분들이 건 공무원도 아니고. 네. 매크로 등장인데요. 매크로가 등장한 시기는 드루킹의 증언도 그렇고 드루킹 쪽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 증언에 따르면 2018년, 그러니까 올해 1월 초로 보입니다. 카페나 이런 데서 좌표 찍어서 하는 것은 돈 드는 일 아니고. 네. 매크로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그거는 돈이 좀 드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드루킹을 싹 지우고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대규모의 그런 매크로 작업을 해온 사람들에 대한 의심은 우리가 계속 해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반정부적인 네.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그런데 두 번째,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을 현실적으로 만난 적이 있고 그런데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고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게 없습니다만 거기에서 김경수 의원의 해명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우린 잘 몰라요. 일반적으로 뭐 마이크 앞에 앉아 있으니까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의원님 같으면은 대선에 나가서 현재 1위가 확실시되는 후보의 최측근인데 표 좀 몰아주겠다는 그런 식의 접근을 했을 때 그렇게 만나지는 게 일반적인 겁니까? 우선 첫째 왜 만났냐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대선 시기가 되면 김경수 의원은 대변인이었어요. 저도 디지털 소통위원장이었잖아요. 저도 지금 돌아보면 만나자. 내가 그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면서 만나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경우는 그때 생각이 민주당의 공조직, 디지털 소통위원회 전국 조직 240여 개 조직을 이미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뭐 후보에 관한 좋은 기사를 퍼나르기 한다든지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추미애 대표가 당대표 되고 저에게 하라고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디소이 전국 조직하는 거거든요. 순전히 당원으로. 그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만나자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 들어보고 도와주시라 이러고 안 만났어요. 예, 그리고 뭐 누가 뭐 이런 사람 만나라 그래도 그럼 당신이 만나라 뭐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런데 대변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저런 집단이 있는데 인터넷상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처음에 친노로부터 시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드루킹의 활동이. 그런 경우 만나자. 근데 처음에 그냥 만나자가 아니었어요. 강연을 해달라였잖아요. 처음에 김경수 의원한테 접근할 때 우리 이런 팀이 있는데 와서 강연을 좀 해달라.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시간이 안 된다. 그랬더니 의원회관으로 찾아갈 테니 한 번만 만나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럼 의원회관에 와서 잠깐 만나자.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그게 의원회관이었다는 게 중요해요. 부에서 네. 만난 게 아니라 의원회관으로에 와서 만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드루킹 그러면 이제 정치 네. 브로커 뭐 이런 느낌인데 어떤 정보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는 네. 일단 만나보는 경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만나는 건 만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드루킹이라는 자가 김경수 의원한테 막 여러 가지 자료를 막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 발표에 따르면. 그리고 김경수는 뭐 가끔가다 고맙다 뭐 이런 의례적인 인사를 했고 열어보지도 않은 경우도 많았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그거 뭐 다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렇게 드루킹은 계속해서 김경수한테 뭔가를 막 자료도 보내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자랑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랑질을 하고 나서 대선이 끝났잖아요.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김경수 의원한테 좀 만나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정치라는 게 100명의 지지자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한 명의 안티를 안 만드는 거다. 제 주장이기도 해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황당한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면 그런 이제 황당한 인사청탁을 받았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되게. 그 사람 앞에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걸 부탁하는 사람이 있는데 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서 끝내는 경우가 있고, 그걸 전화하면 상대방은, 끝내기 위한 거구나. 다 알아요. 왜냐하면 누가 정말로 누군가를 인사를 하고 싶은데 전화해가지고, 여기 담당자가, 그분이 청탁자가 앞에 있는데 이러면서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저는 김경수 의원을 잘 모르죠. 네. 인터뷰해 본 적은 있지만 잘 몰라요. 네.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다가 네.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이런 추천이 들어왔는데 네. 경력이나 이런 걸 보니까 한번 봐주세요라고 건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건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도모시기 변호사가 네.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딴 거잖아요. 그리고 서울 법대 출신이고 변호사고 이렇잖아요. 그럼 일본 와세다 대학이니까 뭐 사람이 괜찮으면 한번 검증해봐라 이럴 수 있는 거죠. 그건 가능하죠. 뭔가의 어떤 커넥션으로 정말로 내 지시에 의해서 뭔가가 도움이 되는 행위를 했다면 네. 결과물적으로는 거절하기는 힘들죠. 근데 문재인 청와대는 안 그럴걸요. 그러니까 제 말의 네. 요지는 오사카 총영사라든지 또는 뭐 본인을 청와대 행정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리를 뭔가 결과물을 냈다면 받은 게 확실한 애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받아들였다면 네. 근데 지금 드루킹이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 되어 있다면 그거는 이제 빼박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안 들어주니까 불만을 품고 평양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하는 그 작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드루킹 팀 내부 소통망을 보면 말하자면 요약하면 말 안 들으니까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이렇게 하면서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드린 말씀처럼 김경수가 뭐가 아쉬워서가 첫 번째고 네. 그래서 결과물은 없다. 거기다가 중간에 하나 더 있어요. 텔레그램 메시지를 대부분 확인하지도 않았다. 네. 한 표가 아쉬운 대선에서 그렇게 영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카페도 회원이 2,500명인 건 맞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도와주겠다고 밖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의원실까지 찾아왔는데 안 만나고 이건 저는 만날 것 같아요, 다. 드루킹이 지금 이 문제를 일으킬 만한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누군지 모르고 만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렇죠. 네. 그리고 터무니없는 인사청탁을 받았을 때 행정관으로 채용해달라는 건 터무니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협박이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반협박이. 예, 그래서 이제 민정수석실에 얘기를 하게 됐다는 거고. 아하. 예, 그게 일처리 방식에, 전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앞으로 이제 저는 이 사건을, 이게 자유한국당이나 야당들이 문제인 게 모든 건수만 터지면 문재인 흔들기로 쓰려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서 해결해야 될 건 정작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으로 모든 민주주의의 토론장은 온라인으로 바뀔 거예요. 오픈은 갈수록 축소될 거예요, 더. 그러면 결국 온라인 민주주의로 지금 가고 있고 이미 왔는데 온라인 민주주의를 교란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민주주의가 온라인 민주주의고 온라인 민주주의를 교란시키는 도전을 한 겁니다, 드루킹이.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오프상에서 정치활동을 했잖아요. 그게 오늘로 넘겨져 왔잖아요. 그래서 오프상의 부작용은 예를 들면 강목 사태, 머리끄댕이 사건, 난닝구 백바지 이렇게 나타난다면 오랜만에 듣네. 예, 온라인 상에서의 부작용이 이렇게
온 디지털형 정치 사기단이 출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람들이 바빠지고 정당 활동을 안 하려고 하니까 온라인 정당을 추구하고 온라인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세상 모든 일이 순기능만 있는 건 아니고요. 맞습니다. 반드시 역기능이 있고 지금 그 역기능이 극대화돼서 빵 터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민주주의에 대한 온라인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이 어떻게 응전해서 이기느냐가 지금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이걸 그냥 문재인 흔들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제보 조작 같이 중요한 건 자기는 몰랐다며. 이걸 후보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진짜 김경수도 드루킹이 누군지 모르는데. 저 같은 사람도요. 정신없이 방송하잖아요. 그러면 네. 이틀 전에 들은 얘기도 까먹어. 저도 그래요. 게다가 저 어떤 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온라인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규정이 중요하잖아요. 드루킹의 이번 행태는. 갑자기 온라인 민주주의란 단어가 순간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은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사기 사건까지 터져. 이게 디지털 신종 사기까지 터진 거고 노회찬 의원한테는 5천만 원을 주려다가 2천만 원 먼저 전달하려고 했는데 노회찬 의원이 거절했잖아요. 거절하니까 노회찬 의원님 사모를 수행하는 기사한테 200만 원 전달했다가 600만 원 벌금 받은 사람이 드루킹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분은 골고루 한 거예요. 골고루 만난 거예요. 유명한 사람. 특히 진보 개혁 진영의 유명한 정치인은 다 만난 거죠. 그런 게 좋나? 드루킹은 좋았겠죠. 왜냐하면 드루킹은 일본이 침몰하면 오사카 총영사를 측근으로 앉혀가지고 그다음에 정지 작업을 한 다음 일본이 침몰한 이후 그 사람들을 개성공단으로 데려와서 물론 거긴 돈과 함께겠죠. 개성공단으로 데려와서 남북을 아우르는 위대한 왕국을 꿈꿨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참. 사람과 사람 관계는 전 담백한 게 좋아요. 네. 내가 뭘 해줬으니까 뭘 자리를 줘. 단식에 뭔가를 하시는 분들. 저는 팟캐스트라고 하는 건 방송 자체로 그냥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왜 박근혜 정권 때 너희들 털릴 수 있어라고 말할 때 제가 했던 말이에요. 방송으로 나가는 게 다인데 털어서 뭐가 나오냐고. 그렇죠. 자기들이 무슨 불온서적 같은 거 갖다 놓고 공작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처음에 이 방송 같은 거 할 때는요. 정치인들 처음에 나오면 신기해요. 정치인들이 우리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도 하네? 근데 나중에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정치인들하고 사진도 잘 안 찍는데 어떤 생각이 바뀌었냐면 정치인들도 나와서 말하고 싶어하는 방송이 됐어. 그렇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제가 처음에 방송했던 시절과는 완전히 다르게 한 5년 정도 지나니까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팟캐스트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도 주류 매체랑 다를 게 없이 우리 방송을 인정해 준 애가 딱 제 만족이 오는 딱 거기까지거든요. 그게 엄청난 거죠. 정치인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조선일보가 의제를 일면으로 쓰면 그게 다른 신문이 받아쓰고 방송 메인 뉴스가 받아써서 의제가 되고 사회를 움직였잖아요. 그거를 깬 힘이 인터넷에서 나왔고 그리고 팟캐스트가 저는 거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생각해요. 의제 설정. 그런 관점에서 정치적으로 막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정치인들은 불가근 불가원. 딱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대화할 수는 있으나 최소한 청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 순간에 관계는 다 깨집니다. 그리고요. 네. 드루킹 혹은 지금도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왜 착각하지 말아야 되냐면 위대한 노사모는 독점이었어요. 그 당시에 독점적 지위였어요. 정치인 팬카페로 노사모가 유일했고 그들의 열정이 노무현을 만든 거예요. 독점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명박근혜 9년을 거치면서 수많은 반성으로 전체적으로 깨어있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더 높아졌고요. 스스로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과거의 노사모가 열성 지지자 1,000명, 좀 확장되면 3,000명, 그리고 그게 더 확장되면 10만 명 정도였다면 그게 수백만 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재인은 특정 집단이 만들거나 이럴 수가 없는 조건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요. 대통령이라 시민이 만든 대통령이고 그 시민의 정말 n분의 1, 지극히 작은 한 조각이 소위 인터넷 카페에 영향력 있는 블로거들 등등이지 노사모와 동일시하시면 안 됩니다. 노사모는 독점적 지위를 가졌어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방송 한번 끝내볼게요. 특정 정치인이 있어요. 새가 날아든다에
나름대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누가 나한테 그래요. 푸나 당신이 저 정치인을 키운 거야라고 표현해요. 심지어 그쪽 분이 저한테 그런 표현을 최근에 들은 적도 있어요. 제가 화를 내요. 무슨 말이냐면 정치인을 방송으로 키웠다 이런 식의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과시가 되고 그게 그런 나쁜 관계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실력으로 다시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훨씬 맞는 말인데 그 제가 뭐 방송으로 어떤 정치인을 내가 키웠어라고 말하는 거 딱 그게 드루킹식 마인드거든요. 착각을 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누구를 키웠고 내가 대통령 누구를 만들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자기가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라는 건 자기 역할을 진정성 있게 진실되게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정치인들한테 영향력 과시하고 그거 빌미로 해가지고 뭔 자리를 따내려고 하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런 시대가 지났다는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네. 역시 우리 의원님 말씀을 들어야 아마 새벽 1시쯤에 이 부분을 들으실 텐데요. 올라오자마자 들으신 분들은 발 뻗고 주무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36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니 이제 야수님 이렇게 뭐 메가리가 없으세요 오늘. 오늘 네. 또 사주기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럼 또 나만 또 이상한 사람 됐네. 그렇다고 봐야죠. 나만 또 이상한 사람 만드시네. 그럴 수 있지 뭐. 예. 그렇습니다. 아직 뭐 그렇게 해서 좀 차분한 분위기가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좀 연출이 된 이유가 아무래도 또 우리 또 세월호 관련된 그 이야기를 가장 오래 했던 방송이 또 새날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꾸준히 제가 이제 그 세월호 관련된 거 뉴스 궁금하거나 그러면 저도 예전에 계속 새날을 들었어요. 왜냐면 새날에서만 계속 꾸준하게 최신 업데이트를 중간중간 계속 넣어주고 맞아. 의혹도 계속 제기해줬기 때문에 궁금한 거는 새날에서 거의 다 궁금증을 제가 해소했을 정도로 아주 저한테 큰 영향을 줬던 그런 또 새날입니다. 그래서 새날 2채널도 사실은 광고 없이 하려고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거기 새날 2채널에 지금 네버엔딩 스토리도 저희는 이제 광고를 안 붙이려고 안 붙이는 게 아니라 없어서 안 붙이고 있어요 지금. 광고를 넣어주신 붙일 수는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좀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아마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평상시보다는 조금 다운되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저는요 오늘 진행을 맡고 있는 개그맨 방송인 김일희입니다. 자, 그리고 제 왼쪽에는 우리 야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약초님. 내가 정신이 없네, 오늘. 둘 다 조용하니까 내가 정신이 없어. 헷갈리잖아요. 예. 안녕하세요. 약초입니다. 네. 약초님 근심이 이렇게 가득한데. 네. 그 이유가 귀농일기에서 3명 빠져나가가지고 지금 그런다면서요. 구독자 3명 취소했다고. 그게 굉장히 크네요. 나는 또 세월호 이것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구독자 3명 나간 것 때문에 아주 그냥 온갖 근심이 이렇게 가득하십니다. 아니 10,000명 중에 3명 빠진 것도 아니고 600명 중에 3명 빠진 건데 큰 거죠. 그죠. 예. 자, 또 PR 좀 더 해주세요. 다시 돌아오라고 3명한테. 귀도 스토리. 아주 현실감 넘치는 이야기만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귀농일기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내가 요즘에 제가 좀 이제 그 개그맨 윤태기 형하고 좀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 태기 형이 딱 이렇게 번호에 뭐 이렇게 저장이 돼 있냐면 자연인들 있잖아요. 자연인 전화번호가 다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본인도 헷갈리는지 무슨 194회 누구 이렇게 다 저장을 해놨는데 얼마 전에 한번 광주에 사시는 경기도 광주에 사시는 자연인을 만나고 왔거든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꿀도 직접 양봉을 직접 하세요. 하고 버섯도 뭐 직접 또 다 키우셔가지고 딴 거 있잖아요. 따자마자 손으로 뜯어서 먹어도 되는 거. 네. 그런 거 몇 개 먹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꿈꾸시는 분들, 네, 우리 귀농일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고, TV는 자연인, 네, 팟캐스트는 귀농일기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차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마차님 아직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눈시울이 촉촉하세요. 내가 목소리만 나간다고 너무 무리수를 뒀나요? 아, 네. 네. 마주간 뭐 특별한 일 있으셨어요? 아, 제가 계속 네. 별일이 없었다고 얘기를 드리니까 네네네. 송구스러워서. 왜냐면 네. 제가 거의 일주일 내내 방송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김일희 씨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 제가 방송에 계속 나가고 계속 있어서. 얘기하겠구나, 그날. 그렇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뭐 했는지 물어볼게요. 작년 이맘때쯤에 작년 이맘때쯤으로 해서 작년 이맘때쯤에도 네. 여기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도 보면 그 가요 톱텐 같은 것도 보면 그죠? 자, 10년 전에 1위 했던 곡은 무엇일까요? 이런 거 하면 궁금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10년 뒤에 뭐 했는지를 좀 이제 미리 근황을 좀 10년 전 나의 상황이 이랬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혹시 네. 일기 쓰세요? 일기? 일기는 못 써요. 못 써요? 네. 써본 적 없어요? 어렸을 때도? 어렸을 때는 썼는데 왜 네. 일기를 쓰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또 잠깐 쓰다가 어. 그냥 꿈에 대한 기록만 계속하죠. 꿈에 그게 대해서 대단한 거죠. 꿈을 계속 쓰는 게 진짜 대단한 꿈을 거죠. 기록한다고 네. 이렇게? 네. 내가 이런 꿈을 꿨다. 네. 어. 그건 나중에 크게 봤을 때 어떤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 지금이라도 그 상담 받으러 가세요. 그거 가지고. 조만간 그 노스트라 마차무스로 활동하실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일기를 엄청나게 쓴 적이 있었거든요. 군대 갔을 때. 장난 아니에요. 이거 나가는 순간 난리 납니다, 이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공개되는 순간 군대가 뒤집힙니다. 거기 뭐 그래서 군가예우라고 이렇게 조그만 수첩 주는 거 있죠? 예, 예. 그 공간도 없는 데다가 막 다 적었었어요. 어떤 조교가 나한테 이런 걸 시켰다. 하면서 다 적어놨어요, 지금. 자, 그리고 제 앞에는 우리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한 주간 별로 없으셨어요? 제가 부산 다녀왔어요. 부산이요? 예. 왜요? 한잔 하러. 한잔하러? 예. 또 기분파네, 기분파야. 부산 한 2시간 40분 못 타고 가셨어요? KTX 타고 갔죠. 2시간 40분 걸리죠? 예, 한 2시간 반에서 40분 정도. 이 조만간 한 시간에만 가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즐거우셨어요? 예, 되게 재밌게 놀고 왔어요. 이게 원래 강남에서 네. 인천까지 네. 새벽에 택시 타면 한 4, 5만 원 나오거든요. 어. 그 돈으로 KTX 타면 5만 원 정도 나옵니다. 예. 그러네. 5만 원 나오는데 네. 가서 또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예, 친구들 만나러 간 친구들 거예요. 만나고. 예, 예. 안주는 뭘로? 아니 나는 그때 살아있는 꼼장어 먹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부산에서 그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냥 꿈틀꿈틀하는 거지 다 죽은 애들이에요. 아니 살아있는 애들이 엄청 움직이던데. 그러니까 그 꿈틀꿈틀하는 게 네, 그 신경 반응 때문에 꿈틀꿈틀하는 거지. 분명히 살아 있었는데. 분명히 살아 있었는데. 산낙지 같은 거겠지. 아니 꼼장어라 그랬어. 산꼼장어. 예, 인정. 이거 맞는데. 예. 네, 어쨌든 간에. 네. 자, 꼼장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뭐 저는 요즘에 또 이렇게 다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도 좀 아시면 좋은데 제가 이제 PT를 받으면서 10kg를 뺐잖아요. 제대로 배워가지고 딱 했어요. 원래 내가 헬스장에서 이제 다 운동하는 걸 다 알았으니까 누구를 보니까 옆에서 어떤 젊으신 분이 운동을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동작이 자세가 안 나오게. 그러면서 내가 다 속으로 아유 저렇게 해갖고 몸이 안 만들어질 텐데 막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비난을 좀 했는데 근데 2, 3년이 지나서 제가 그 헬스장 또 다니잖아요. 예. 그분이 아직도 있는 거야. 아. 근데 살이 엄청 빠진 거야. 꾸준히 하는 게 짱이죠. 그렇죠. 제가 그 느낀 거고요. 예.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예. 그래봤자 내가 안 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나는 막 살이 10kg가 불어 있는데 그분은 살이 더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자세가 완벽하고 안 할 그게 보다 더 중요한 거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염려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교훈을 드리면서 오늘의 주제는 자 세월호가 내 인생에 미친 영향입니다. 전혀 앞에 얘기랑 상관이 없죠. 사실 그 분위기 앞에 초반에 좀 이렇게 좀 무겁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좀 여러분들도 느낌이 오셨을 텐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 세월호 얘기만 나와도 여러 가지가 머릿속에 스쳐가기도 하고 하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우리 패널분들과 함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 순서 정할까요? 자, 가위바위보. 약초님 1등 가위바위보. 자, 야수님 2등 가위바위보. 보. 네, 제가 3등, 마차님 4등입니다. 예, 제가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1번. 그럼 제가 네 번째로 할게요. 네 번째, 제가 2번 할게요. 세 번째네요. 네, 알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예, 제가 2011년도 가을 9월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초음파 검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의사 말이 탁 이렇게 오는 겁니다. 한 번 더 검사합시다.
예. 좀 뭐 겁나잖아요. 예, 그 겁나는 거예요. 뭐가 큰 게 있구나 이런 거 좀. 지금도 제가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안동에서 서울 올라와서 병원 가서 또 기다리고 뭐 또 검사도 해야 하거든요. 네. 이제 검사를 일주일 전에 하고 결과를 일주일 뒤에 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당일에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배양을 해야 되는 검사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5일 정도 최소 5일 걸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는 항상 일주일 정도 있다가 와서 결과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배양이라는 게 세포를 띄워가지고 애가 좀 더 크는 걸 보면서 뭐 증세를 확인하는 건가 보네요. 예, 저는 이제 그 혈액인데 배양을 해야 된대요. 네. 그런 상태인데 의사와의 진료 시간이 길면 길수록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1분 이내로 끝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6개월 동안 뭐 하고 검사해서 올라왔는데 짧게 하니까 허무하다 그러는데 그게 허무한 게 전혀 아닙니다. 제일 좋은 거죠. 제일 좋은 거예요. 예. 그냥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숫자로 된 걸 먼저 봐요. 쫙 봐요. 그럼 의사가 막 스크롤 합니다. 근데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잘못된 거 있으면 빨간 점이 딱 찍혀 있거든요. 글씨가. 이제 빨간 게 없이 까만색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글씨가. 쫙 보는데 한 몇 초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CT든 뭐든 찍은 거를 또 왼쪽으로 와서 의사가 또 점검을 합니다. 그때 아무 말 없이 싹 보고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구나. 근데 그게 빠르면 1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은 이제 그게 아니었죠. 이거 보더니 하는 순간 이제 제 심장이 붕 하는 거죠. 뭔가 이상하가. 의사도 막 당황한 게. 이게 왜 있지? 이런 거 하면 놀라잖아요, 환자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는데요. 그냥 빨리 이제 검사를 다시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제 잡아주는 거죠. 한시가 급하니까. 그래서 CT를 찍고 이제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죠. 의사가 또 MRI까지 찍어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3번을 영상 검사를 하면 이게 확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MRI 딱 찍는 순간에 의사가 수술합시다. 일단은 수술합시다라는 먼저 했어요. 말을 먼저 하면서 지금 이제 위치가 좀 안 좋으니까 가장 안 좋은 상황은 간 이식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증 환자 95% 받을 수 있는 거. 그 서류를 딱 떼주더라고요. 그 차이가 뭐예요? 중증 환자랑 중환자랑? 중환자는 그냥 상태가 안 좋은 거고 이 중증 환자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도 오래 까먹었는데 이렇게 암이나 기타 이렇게 큰 병들 있잖아요. 이거는 정부에서 95%까지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병원에서 보통 중환자라 그러면 이미 입원해 있는 사람. 그렇죠. 입원해 있는 사람 중환자실. ICU라고 그 중환자실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집중 치료를 해야 되는 사람들을 보통 일상적으로 이제 중환자라고 부르고 중증 환자라고 하면 이제 출퇴근하는 통원 치료, 통원 치료할 수 있는 환자들 중에서 그런 질병들 중에서도 이게 병이 굉장히 이렇게 큰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중증이다. 중증 환자라고 해서 이제 보험급여로 관리를 따로 해요. 따로 하죠. 그러니까 그 증서를 주는데 옛날 같으면은 저는 이걸 왜 알고 있죠? 저 이런 거 바깥 다식하니까 좋아요. 저는 오히려 까먹은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이 조직 검사라는 걸 해야 이제 확진이 되는 건데 요즘에는 영상의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 3차례 하면 확진이 된다 그러고 이제 지금 또 약간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에 따라서 이제 확진이 되면은 바로 의료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하고 그때부터 모든 이제 치료 비용, 의료 보험이 되는 거에서는 5%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받고 접수를 딱 하고 이제 내려가서 수술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검사를 이제 받으러 와라. 이제 입원실을 잡고 이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머리가 이제 하얘지는 거예요. 하얘지죠. 예. 왜 그러냐면은 저는 암 초기다 그랬으면은 그냥 한쪽만 절제하면 될 줄 알았는데 위치가 안 좋으니까 이게 한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 혈관 옆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거예요. 큰 혈관 옆에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은 그 색전술이라고 해가지고 고주파로 지지는 수술이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절제를 하는데 이게 절제가 가능하지 않느냐 때문에도 좀 회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간 수술이 어려운 게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중에 심장 다음으로 혈액이 많이 통행하는 곳이 맞아요. 간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 혈액의 70%가 간을 통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굵은 혈관들도 많고 그 조직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그 물리적으로 수술해내기가 되게 힘든 곳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뚝 잘라가지고 여기를 뭐 꿰매면 되는 게 아니라 살짝 자르고 혈관 있는 거 다시 봉합하고 자르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큰 혈관이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외과 의사가 기술을 좀 발휘해가지고 재발 안 하게 하려고 자기의 그 힘으로 안쪽을 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60% 정도를 떼어내고 나왔죠. 수술을 받고 그렇게 됐는데 그때 제 머리가 이제 하얘지면서 생각이 두 가지가 들었습니다. 하나는 인생의 회의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 병을 얻으려고 그렇게 힘들게 교회를 했는가. 사실 그렇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2000년도에 월급을 70만 원 받았었어요. 2000년도에. 교회에서요. 그렇게 받으면서도 저는 이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요즘 개독교 목사들 돈 많이 받는다 그러지만 실제로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도 저는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내가 돈을 탐하지 않고 이제 나는 신앙에 대해서 목회를 열심히 한다라는 걸로 버티는 거예요. 정말 그 일용할 양식 될 정도만 딱 버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딱 그 정도예요. 심지어는 제가 모든 우리 집 전체에 그러니까 한 2010년도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 전체에 1,000원이 없어가지고 현금이. 그래서 뭘 아무것도 못한 적도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살면서도 그냥 마음에는 그래 내가 돈을 탐하지 않는 게 맞는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일단은 병원비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기타 여러 여건들 교회에서 일을 못하게 되면 가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70만 원조차도 안 들어. 이때는 제가 아팠을 때 2011년도에 한 200만 원 정도 받았었어요. 시골에서. 보태라고 또 아니요 월급이. 월급. 그때는 이제 제가 처음 전도 살 때고 그렇게 되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사실 교회 개혁을 하려고 노력하다가 몇 번 잘린 적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내가 교회를 하나를 담당을 해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뭔가를 개혁을 하고 이제 새로운 이제 힘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뭔가 하는 회의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부처님 믿기로 마음 먹으신 거죠? 그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게 뭔가 문제구나 하는 생각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이건 누구나 다 드는 생각일 거예요.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그렇죠. 가장이시니까.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수술을 했는데도 안 되고 사실 암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수술의 성패가 아니에요. 재발이거든요. 재발이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술 받고 나서 다시 검사 받으러 이제 병원에 갔을 때 탈의실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배에 한 30cm 정도 되는 이제 수술 자국이 있는데 그분은 수술 자국이 없어요. 대신에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수술 받았냐고.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분이 나는 색전술을 했는데 3번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암이 발견이 돼서 짖었는데 옆에 또 생긴 거예요. 또 지지고. 또 지지고. 3번을 오늘 3번째 지지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잖아요. 재발이라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네요. 일단 재발이 되면 치료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게 제일 무서우니까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이 생각이 머릿속에 팍 든 거예요. 그때 병원에 수술하러 가기 전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딸은 고등학교 2학년이어가지고 기숙사로 이제 입사를 시키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막 싸웠다 그랬잖아요.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진짜 내가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더 깊게 드는 거예요.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구나. 그때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우리 아들은 이모네 집에 보내고 제일 힘든 순간 많이 힘들었죠. 예. 그러니까 몸은 아프고 또 가족도 걱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딸내미도 근데 그 해가 지나서 3학년 때는 기숙사에 못 들어가니까 자취를 시켰는데 지난번에 우리 마차님 그 도둑 얘기할 때 말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이. 나 그거 봤어요. 그거 라이브에서 그 장면. 딱 나오죠. 헬스할 때 딱 봤어 그 장면. 저희 딸도 그런 거예요. 딱 전화가 와가지고 밤에 누군가가 손잡이를 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일단 차를 타고 나갔죠. 안동 시내까지. 그 새벽에 나가서 애 달래주고 학교 보내고 당장 CCTV를 달고 IP가 되는 CCTV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보급됐지만 그때는 그렇게 많이 났지 않았거든요. 막 찾아가지고 인터넷 연결해서
아침에 애가 나가는가 보고 왔나 보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계속 살았던 거예요. 얘 고3 때. 그러니까 늘 걱정을 이제 달고 살았던 거죠. 내가 아픔으로 해가지고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나는 회복을 해서 다시금 우리 가족이 뭐 같이 뭉쳐 살든지 내가 돌볼 수 있게 돼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산골에 살면서 오직 그 일념 가지고 버틴 거죠. 그 농사 짓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돈도 안 되고요. 저희는 규모도 작았고 그렇지만 오직 그 일념으로 일단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14년 봄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그 옆 동네에 있는 형님 댁에 가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좀 농산물을 잘 팔아봅시다 하는 얘기를 한참 동안 하고 집으로 이제 점심을 먹으러 다시 이제 가는 도중에 애 엄마가 전화가 온 거예요. 왜냐면 그 형님 집은 전화가 안 터지는 데예요. 전화를 하니까 왜 빨리 안 오냐고 뒤숭숭한데 그래서 나 금방 갈게 여기서 뭐 10분이면 가는데 그래서 딱 가서 집사람 얼굴 보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밥은 차려져 있는데 텔레비전에 여객선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본 거죠.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저거 좀 이상하다.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제 집사람한테. 그러니까 집사람이 왜 또 그러냐고 왜 그렇게 신경이 예민하냐 뭐가 그렇게 이상하냐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보도가 이상해. 우리가 제주도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지만 지금 진도 앞에 있는 그 해상이라 그러면 옆에 있는 섬이 보이는 데라고. 섬이 보이는 데고 웬만해가지고 파도도 안 치는 데라고. 지금 보니까 날씨가 맑은데 왜 헬기가 안 뜨지? 난 그랬어요. 왜 현장을 안 보여주지? 현장이 계속 오긴 오는데 오전 사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현장이 없는 거예요. 그때 무슨 그 보도가 떴냐 하면 전원구조란 부조가 뜬 거예요. 그래서 전원구조? 그럼 됐지. 근데 왜 오는 애들 안 보여주지? 그랬어요. 전원구조로 배를 타고 온다 그랬고 어선을 타고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보여줘야지 기쁜 일인데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 항구에 도착했을 때 전원구조가 아닙니다. 오보고라가 탁 뜬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상하다. 이거는 뭔가가 사고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그때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마음이 많이 힘든 거예요. 전 국민이 다 그랬겠죠. 그때 제가 느낀 건 그거였어요. 와,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확실히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내 몸이 아파서 내 가족을 걱정하고 우리 가족의 안위를 걱정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 가족만의 일이 아니고 전 국민이 위험에 순식간에 놓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왜 갑자기 또 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뭐 칼기 우리 새날에서도 그런 얘기하고 천안함 얘기도 했지만 칼기 때만 해도 그 옛날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이제 의심은 가지만은 그냥 좀 잊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왜 이런 일이 2010 몇 년에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그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전하지 않은 나라가 또다시 되었나? 누군가 기득권을 가지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또 주무르고 자기들이 덮고 이런 나라가 또 되었는가? 그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저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 하셨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3.1운동이 자체적으로 난 데가 3군데라는데 그중 한 군데 이제 할아버님이 하신 거거든요. 이제 이런 그 반골기질가로 할까요? 이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 이제 큰댁 쪽은 저희 사촌 형들도 좀 잡혀가고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데모하다가 사촌 누나도 잡혀갔다가 풀려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막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이명박 됐을 때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민 갈까 막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박근혜 때가 되더니 이제는 박정희 망령이 살아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 세트 플레이가 됐는데 그게 그 배 있잖아요. 배 연령을 막 좀 늘려준 거는 이명박 때 해줬고, 이명박이 해줬고. 그다음에 또 그것도 대처를 못한 거는 또 박근혜 대통령 때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토스 해가지고 터진 거죠. 어떻게 보면 둘이 딱 그 투톱으로 해가지고 한때는 이제 이런 물타기가 많았잖아요. 뭐 배 설령이 뭐 됐는데 이렇고 고박을 잘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근데 저는 진짜 사고라 그러면 그거 다 이해하겠어요. 왜냐하면은 불법으로 하는 거 많잖아요. 뭐 차량도 엉망으로 개조하고 농사 지을 때도 약 안 쳐야 될 거 막 치고 막 이런 거 많거든요.
그래서 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도상에서 분명히 대처를 안 한 게 보였기 때문에 예. 이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는 한 1년 이상을 제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몸이 아플 때 교회에서 밀려나 버린 거거든요. 사실 기독교 교회고 어느 총회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 목사가 아프다 그러면 그래도 그 사람을 좀 건사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최소한 먹고 살 수는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아프면 그냥 내치는 거예요. 아프면 예. 기도해서 나 그냥 이런 분위기네요. 전혀 없어요. 믿음이 부족했네. 그리고 그렇게 가버리지 너무 속상하지.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아는 어느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그 말씀도 하셨거든요. 교회는 목사가 아프면 싫어합니다. 헐.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제가 어른이지만 에이, 설마요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현실하고 세월하고 막 엉켜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세월을 보면서 저희가 보이는 거예요. 나라에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해줬잖아. 그리고 그 뒤에는 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뭐 저의 일과 막 섞여가지고 한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저도 이제 귀농을 한 걸 접고 이렇게 나오면서 예전에 가졌던 생각을 다시 한번 실행에 옮겨보자라는 이제 그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마음적으로. 어떤 거를 실행하시려고? 저는 이제 교회 개혁을 해야 된다. 예. 기독교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라는 이제 그 기치를 들고자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그 팟캐스트가 그 내용이에요, 다시 사실은. 또 교회 쪽에서 이제 일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기회가 닿으면 하고 싶죠. 근데 기존의 교회에서는 힘들 것 같고요. 뭐 저는 이제 교단도 나왔으니까 이단이라는 말도 많이 들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저 종교자원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더니 광야에서 이렇게 또 전달하고 다녔던 사람 있잖아요.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요한. 예, 그런 마음으로. 요한처럼 광야에서 이렇게 외치고 다니시면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예전에는 4분의 1 정도 된다 그랬어요. 1,000만 명. 지금도 적으면 800, 많으면 1,000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있을 거 아니에요. 정치권에도 있고 그렇죠. 공무원에도 있고 사업에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정의롭게 그리고 공정하게 정직하게 물론 하겠다 그래서 100% 다 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죠? 하지만 하겠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는 거 하고 아예 그냥 제끼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구석구석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바뀌고 그 부분에서 정의를 세우고 사랑을 전파하고 이러면은 세상이 바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삶이 변했습니다. 조금은. 아까 요거 한번 제가 좀 못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술은 네. 그때 받고 잘 완쾌가 확실히 되신 건가요? 예, 수술 받고 이제 중환자실에 아까 네. 중환자실에 하루 있다가 예. 나와서 이제 3주 더 입원하고 예. 이제 괜찮아졌죠. 지금은 재발이 없었어요? 건강하시잖아요. 이렇게 머리 까만 거 봐요. 머리 커요. 재발을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그게 걱정이 되는 게요. 네. 재발되면 이제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도 약을 먹고 있는 거고 항바이러스의 약을 먹고 있는 거고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검사를 받아요. 근데 CT를 받기 때문에 1년에 2번씩 방사능에 노출된다는 함정이 있죠. 옆에 앉은 사람은 큰 이상 없는 거죠? 손을 만져. 근데 제가 그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꾸 그렇게 뭐 X선이나 쏘이면 안 좋다 그러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네. 암이 걸린 거를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훨씬 낫죠.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럼요. 훨씬 나은 거죠. 예, 왜냐하면 저같이 젊은 사람인 경우는 진짜 한 달에 1cm씩 크더라고요. 무서워요. 발견하고 수술 받은 게 한 달이었는데 1cm 컸어요. 근데 그 걸린 거는 내가 뭘 잘못해서 걸린 게 아니라 사실 그냥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요. 뭐 술을 막 좋아하시거나 그러지도 않으셨는데. 술, 담배 전혀 안 했죠. 예. 그러니까 억울하겠다. 그게 좀 억울하긴 해요. 나라에서 95% 정도를 그래도 해줬기 때문에 정말 감사해요. 다행인 거잖아요. 문재인 케어 반대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죠. 그걸 왜 해주겠다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그 약초님의 세월호가 나한테 미친 영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